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벌써 6주차가 되었고요. 저희가 상킴장애 치료에 있어서는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돌이켜보면 상킴장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PPT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한글 파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양이 많아서 미처 다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킴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한글 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한 게 지금 이 판서하고 일반 기능하고 지금 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좀 바꿔가면서 시행하는 관계로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주차 상킴장애 치료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학습하실 부분은 바로 재활치료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재활치료 기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심도 있게 학습했던 부분이 사실 보상 전략이었거든요. 자, 일시적인 효과를 주는 보상 전략하고는 다르게 환자가 삼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운동이나 감각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재활치료라고 합니다. 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삼킴이 생기는 변화를 이제 꾀하는 방법이고요. 자, 핵심은 이상 반사를 억제시키는 방법, 또 삼킴 반사를 촉진시키는 방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치료로 이루어지는데 실은 가장 핵심은 근육의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즉 손상된 삼킴 근육을 회복하는 게 가장 주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자, 자극 치료에는 감각 자극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감각 인식 방법, 이런 것들이 반사 촉진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감각 자극 치료 방법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감각 자극은 볼이나 턱, 입술, 영구개 등의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요. 얼굴과 구강의 근긴장도를 정상화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음식 덩이를 감각을 인식시키고 근육을 강화시켜서 음식 덩이 형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판서했던 부분을 다시 지워야 되는데요. 조금 헷갈립니다. 네, 잠시만요. 자, 네, 그냥 지우지 않고 제가 판서 모드 대신에 그냥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게 온도 촉각 자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판서 모드가 계속 지금 중간중간에 선을 지워야 하는 게 조금 고민입니다. 자, 전구경화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해서 문질러 줌으로써 인두삼킴을 유발하는 간접적인 치료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어디인가요? 전구계할 부위에 차가운 것을 반복해서 문질러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 시 반복 삼킴이 어려운 환자로 삼킴 반사가 지연되어 있거나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삼킴 반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도 촉각 자극이 되겠습니다. 자, 삼킴장애 환자 한 95%, 100명 중에 95명에서 인두삼킴 유발이 증진되었다라는 보고들이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또 메타 연구라든지 체계적 고철 연구에서 장기적 효과가 검증된 바는 좀 없습니다. 특히 만성기 환자들한테 이 온도 촉각 자극이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명쾌하게 효과적이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후두경이나 얼음컵, 서랍장, 장갑, 마스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서랍장 끝에다가 이 거즈를 얼려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그 비닐 장갑을 이렇게 껴서 그 점막에 이렇게 붙지 않게 이런 아이스틱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 쓴 적이 있습니다. 자, 한 세션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촉각 자극 이 하나만 하늘에 계속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여러 가지 한 회기에 사용되는 치료 중에 감각 자극 치료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해도 의미가 없고요.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촉각 자극이 대표적인 감각 자극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사 촉진 기법이 있습니다. 자,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를 촉진하는 기법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반사를 억제하는 기법도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 촉진 기법에는 구역 반사와 구개 반사, 기침 반사 촉진 기법이 있습니다. 자, 구역 반사는 혀의 기저부, 혀의 제일 끝부분이나 목젖, 전구개화나 후구개화를 빠르게 문지를 때 이 반사가 촉진이 되고요. 자, 구개 반사는 면봉으로 연구개를 빠르게 누르면서 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침 반사도 있는데요. 다발적 기침과 반사적 기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반사적 기침은 삼키는 동안에 기도를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음식물이 이물질이 들어오면 기침 반사를 통해서 이물질을 밖으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자발적 기침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숨을 깊이 쉬거나 목소리를 내게 해서 성대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 동안 손으로 복부에 압력을 이렇게 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삼킴 반사는 차기와 후두경으로 전구개화를 문질러준 후에 삼키게 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턱아래를 위쪽 방향으로 두드려 주거나 후두 측면에 진동 자극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삼킴 반사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가지 촉각 자극을 통한 정상 반사 촉진 기법이 자극 기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사 촉진 기법의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반사 억제 기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나면 안 되는 반사들입니다. 깨물기 반사라든지요, 뿌리 반사라든지, 혀 밀어내기 반사라든지, 자, 항진된 구역 반사는 이거 비정상적인 반사이기 때문에 실은 인체가 발달하면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반사들이거든요. 이러한 반사는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삼킴장애의 자극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참고 삼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 인식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감각 인식 방법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구강 삼킴이 잘 일어나려면요. 음식물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음식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감각이 저하된 것도 있지만 감각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뇌 전두엽 쪽에 구강 반응 운동을 프로그래밍하는 능력이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각을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물이 전구개화를 닿아서 삼킴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재활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자, 운동치료는 대표적인 게 구강 운동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한글 파일이다 보니까 영상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자, 구강 운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 사실은 구강 운동은 꼭 삼킴장애 환자뿐만이 아니라 마비말장애 환자라든지요. 다양한 환자들한테 많이 쓰입니다. 혀의 움직임이 감소되었다든지요. 구강 감각이 저하되었다든지 이런 환자들에게는 구강 운동이 사용이 되는데요. 볼이나 턱, 입술, 혀 근형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고요. 또 근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희부인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볼운동, 턱운동, 입술운동 등이 있는데요. 자, 볼운동은요, 볼 근육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거나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고요. 자, 턱운동은 아래턱의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입술운동은 입술 근육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삼키는 능력과 발음의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자, 이러한 방법들은
이 글로 사실은 이론적으로 학습하시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관련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 고랑에 외측이나 앞쪽 고랑에 음식물이 낀다라는 건 구강 준비 단계나 구강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환자들에게는 입술 운동을 사용한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혀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강 단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혀 운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혀 운동은 음식덩이 형성을 조절하거나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또한 혀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발음 명료도가 향상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운동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혀의 앞쪽 내밀기와 뒤쪽 당기기 운동이 있습니다. 자, 구강 준비기와 구강기를 각각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혀를 위쪽으로 올리는 운동도 있는데요. 음식덩이를 형성하는 능력과 만들어진 음식덩이를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혀의 외축 운동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혀의 조절력도 증가시키고요. 음식덩이 형성 능력을 또 증진시켜서 씹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강 운동은 음식 덩이를 이용한 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 덩이를 이용한다는 건 결국은 직접 치료인가요? 간접 치료인가요? 예, 직접 치료에 들어가죠. 자, 운동 치료인데도 재활 치료인데도 이렇게 음식 덩이를 이용한다면 방법론상으로는 직접 치료에 들어가고요. 구강 운동에 들어간다면 재활 치료에도 들어갑니다. 자, 중증도의 명료한 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든지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은 음식덩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와 구강의 근력을 강화시켜 주고요. 구강 움직임에 대한 협응력을 증진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대 사탕을 이용한 운동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막대 사탕을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혀가 좀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각 능력도 같이 증진이 되죠. 달콤한 그런 감각, 맛을 통해서 감각 인식 능력도 자극이 됩니다. 음식덩이 형성 능력이 증진되게 되겠고요. 자, 방법은요. 막대 사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수행하도록 인식시킵니다. 사탕의 끝부분을 잡고요. 입안에 넣어서 혀와 경부개 사이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입안에서 앞, 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대 사탕을 조절하면서 혀를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죠. 막대 사탕을 혀의 중앙에 놓았다가 외측 치아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져오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하면 막대 사탕을 이용한 운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딩을 이용한 음식덩이 만들기도 있습니다. 자, 혀에 푸딩이나 사과 조각을 소스를 놓고요. 환자한테 삼키도록 해서 자, 혀 아래쪽이나 전고랑 외축고랑 이런 데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자신의 혀를 점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스를 적신 거즈 빨기 방법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느냐? 예, 이거 적은 양의 액체를 먹어도 흡인의 위험이 없을 때 주스를 적신 거즈를 빠는 방법을 쓰죠. 예, 주스를 적셨기 때문에 이 맛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각 인식도 되는 것입니다. 자극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자극 방법. 거즈를 길고 좁게 만든 후에 둥글게 감아서 과일 주스에 담근 후에요. 환자 입 안에 적신 거즈를 넣고 혀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서 거즈에 묻어있는 주스를 빨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밖에 있는 거즈의 끝을 꽉 잡으면서 운동 능력과 감각 자극 능력을 촉진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재활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구강인도 훈련입니다. 혀의 기저부와 후인두벽의 접촉을 강하게 해서 음식을 구강에서 인두로 밀어내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구강인두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자, 먼저 혀 기저부 운동은 혀의 기저부와 인두벽을 접촉시켜서 음식덩이가 인두로 내려가기 위해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뭐 영국의 운동도 있습니다. 영국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 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좀 중요한 거는 요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마사코 매뉴버가 있습니다. 자, 마사코 매뉴버. 네. 자, 마사코 매뉴버는 반드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맨델손, 네, 우리 공식 용어로는 맨델슨 매뉴버라든지 네, 발살바 매뉴버는 보상 기법이었는데, 자, 마사코 매뉴버는 운동 기법, 재활 운동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재활 운동이냐? 혀 인두근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부 수축근 부위를 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즉, 삼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러한 부위를 강화시키는 이유로 이것을 우리는 마사코 매뉴버를 재활 운동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맨델슨은 뭘 떠오르시라고요? 멱살 잡는 맨델슨 씨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맨델슨이라는 외국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멱살을 잡는 모습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발살바는 뭘 떠오르시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래쪽에 힘을 잔뜩 줘서 네, 팔에 힘을 주고 발살바라고 이렇게 외치는 네, 사람을 하면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일본 사람이 마사코라는 사람은 어떻게 떠올리시면 되냐면 일본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이 정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혀를 이렇게 물고요. 이렇게 침을 삼키는 걸 마사코 매뉴버라고 합니다.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 씨를 떠올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혀 끝이 밖으로 한 4분의 3인치 정도 나오도록 해서요. 살짝 나오도록 해서 고정시킨 후에 이를 삼키는 방법. 이렇게 되면 혀의 기저부가 강화됩니다. 자, 왜냐?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물어서 혀의 앞쪽을 물고 있음으로 해서 혀의 기저부 근육이 앞쪽 지점을 고정시키게 되고요. 인두 근육들이 혀 기저부를 향해 효과적으로 근육 수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른바 혀 인두근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자, 혀 깨물고 죽은 마사코, 멱살 잡는 맨델슨, 기 모으는 발살바 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쉐이커 운동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쉐이커라고 하면 손을 잡고 흔드는 악수 모양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뭐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흔드는 거 쉐이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쉐이커라는 뜻이 악수하듯이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흔드느냐? 이렇게 누워서 고개만 빼쪽빼쪽 이렇게 드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눈으로 발가락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상부식도 조인근이 잘 안 열리거나 후두 상승이 감소돼서 삼킨 후에 흡인이 발생하는 환자한테 쉐이커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왜 효과적이냐? 설골 위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등척성 운동, 등가성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설골 위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부식도 조인근의 개방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주된 효과는 설골 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자, 상부식도 조인근이 잘 열리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삼키게 난 후에 음식 잔류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인두삼킴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흡인의 위험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3번, 6주 동안 시행하는 게 좋다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쉐이커 운동이 실제로 제가 경험상 해보면 많은 수의 뇌졸중 환자들이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이렇게 올리는 게 쉐이커 운동이거든요.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뇌졸중 환자면 사실은 뭐 마비라든지 신체 균형이 아주 경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제로 쉐이커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근력이 있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후두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후두 운동은 기도 폐쇄 운동이 있고 성대 내전 운동이 있고 가성대 강화 운동이 있고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이 있고요. 후두 가동화 운동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도 폐쇄 운동은 우리가 삼키는 동안 후두 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이제 그게 자세 변화와 성문이 삼킴, 최대 성문이 삼킴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 폐쇄 운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후두가 기도 폐쇄에 아주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문제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사용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가슴 아래로 누르면서 성대를 힘껏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폐쇄시키는 방법이 기도 폐쇄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기를 가슴 아래로 이렇게 누르면서 힘을 주게 되면 성대가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성문 하압력이 형성되려면 성대가 열려 있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압력이 형성되려면 자, 이것이 성대가 단단하게 폐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응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에서 10회씩 각각 5분 동안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도 폐쇄 운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 내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 성대 폐쇄가 어려워서 거친 소리나 떨리는 소리를 내는 환자들은 성대 내전 운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성대 강화 운동, 가성으로 발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 요건 좀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신경학적 장애,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파킨슨 환자들도 사실은 삼킴 문제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 주에 1주차에 드렸는데요. 자, 원래 이게 리실버만 성대 치료 전략은 원래는 목소리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샬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2002년도에 이게 삼킴 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더라라는 걸 최초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네, 이게 그냥 음성 치료 기법이었는데 파킨슨 환자 같은 사람들한테 삼킴 능력에도 효과가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이 리셀버만 성대 치료 전략이 뭡니까? 예, 짧고 강하게 우리가 소리를 내자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씩 끊어서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같으면 안, 영, 하, 세, 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짧고 굵게 내는 소리인데요. 너무 저희 커서 이 동영상 듣다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샤카위라는 사람이 이게 간단하게 성문이 폐쇄가 되니까 이 기도 보호에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LSVT는 소리를 빠르게 내는 게 아니라 크게 낼 수 있도록 loudness, 크게 내라라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성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삼키기도 효과가 있더라. 자,